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우리끼리 그냥 뭐 여기서 생산해서 우리끼리 소비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국하고 무역을 하고 또 외국하고 자본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 GDP의 무려 25%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오늘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떤 버블 붕괴와 비슷한 그러한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저의 채널에서도 말씀드리고 다른 여러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어떨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해는 특별히 어떨지 제가 볼 때는 올해 특히 지난해 8월에 잠깐 미국 뉴욕에서 이제 주가 지수가 한번 크게 출렁거려서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어떤 그 버블 붕괴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한 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진다면 정말 1929년 세계 대공황급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와 관련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해에 1년 동안의 S&P 500 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꾸준히 상승했어요. 잠깐 좀 떨어지는 듯 했지만 장기적으로 거의 그냥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무려 25%나 상승한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떠냐? 나스닥은 무려 32% 상승했다. 이것도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냐?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좀 전에 봤던 그 나스닥이 여기 지금 30%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S&P 500은 한 25%에서 여기 보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 대만 가권 지수하고 그리고 니케이, 일본 니케이,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 그리고 유로스톡스, 유럽의 대표 종합 지수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인데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이나 아니면 S&P 500이 그 큰 나라 미국과 같은 전 세계 GDP의 거의 24%, 25%를 차지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종합지수,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S&P 500이 단연코 1위, 3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코스닥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8%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스닥하고 우리나라의 코스닥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미국의 나스닥은 30% 상승하고 우리는 무려 23% 하락을 했으니까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무려 50%가 넘는다. 53%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환율도 또 미국 달러가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한 10%를 포함하면 이게 그 기회비용이 만약에 한국에다 투자를 해보네. 한국 코스닥에 투자를 해버리면 이 환차손까지 따져보면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실제 한 60% 정도 이렇게 기회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그러한 어떤 기업들의 어떤 퍼포먼스, 실적이 좋고 또 그래서 나타난 그 주가 상승률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게 한 82%,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그리고 나스닥은 115%, 그러니까 2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중간에 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2022년 초부터 빨리 올리면서 그때 좀 떨어지는 듯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장기 전망, 경제 장기 전망, 그 경제가 결국은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미국 경제가 정말 강하다 하는 것을 두 번 영상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도 설명드렸는데 잠깐 여기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미국 GDP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전에 뭐 한 25%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 환율로 볼 때 진짜 25%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80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80년대 중반에 이게 한 35% 가까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2000년대 이제 그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30% 초까지 이렇게 그래도 유지했다가 이게 2010년 정도 되면 이게 언제냐면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한 20%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다 다시 또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2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5%까지 이렇게 올라왔다. 밑에 이게 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 떨어지는 듯한데 이제 시장 환율이 정말 정확한 제가 볼 땐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떤 경제의 어떤 상대적인 규모를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상당히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주요 국가라고 하는 G7 국가 중에서는 이 7개의 나라가 있지만 미국 혼자 무려 60%를 차지한다. 나머지 이제 6개의 나라가 일본도 있고 거기에 뭐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뭐 거기에다가 뭐 이탈리아 그리고 또 캐나다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나라들을 전부 다 합해도 40%밖에 되지 않고 미국 혼자 60%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계속 꾸준하게 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그 연간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뭐 2.5%에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1990년부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꾸준하게 2.5% 정도 미국 같은 경우에 완전 고용 수준이 거의 2.4%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보다 약간 높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더 추가적으로 좀 미국 연준이 열심히 뭐 돈도 풀고 또 재무부도 열심히 돈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더 잠재 성장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거의 2.5% 수준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가능한 거는 좀 전에 돈을 풀어서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그 노동자 시간당 생산성을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빨간색이 여기 이제 미국이고 거기에 뭐 옅은 분홍색이 이제 유로 지역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회색이 이제 영국이고 그 맨 밑에 이제 일본인데 단연코 미국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높다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 비하면 뭐 한 60%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게 90년대만 하더라도 여기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지금 비슷한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잘 나간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중국하고는 어떠냐? 중국하고도 보면 이게 시장 환율 기준으로 GDP 규모를 볼 때 이게 지금 2000년대 거의 이제 근접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보다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더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격차가 막 줄어드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벌어지고 있다.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경제 성장률 자체는 미국보다 중국이 좀 더 빨라요. 지금도 현재 뭐 지난해도 뭐 5% 이상 상승했고 올해도 뭐 5% 가까이 할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달러 가치에 비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달러로 비교하는 GDP로 보면은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그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더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뭐 노동 생산성도 뭐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GDP GDP 증가율, 실질 증가율도 더 빠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또 뿐만 아니라 G7 국가 중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서도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전 세계 최고의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친기업적인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좀 전에 제가 재무부하고 뭐 미국 연준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막 적극적으로 그 시장에 개입하는 그러한 정도
정책도 하고 있고 그게 다 성공적이었다 그동안은 뭐 이런 얘기고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예요. 이제 선진국들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뭐 중국까지 포함해서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에 속한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젊은 나라가 정말 우수한 인재를 막 키우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 막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도 빨리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미국 경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잘 하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 거냐는 거예요. 올해. 그럼 뭐 계속 그냥 뭐 일직선으로 계속 상승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경기는 사이클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경제를 보실 때 장기적으로는 어떨 거고 단기적으로 어떨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도 좀 굉장히 흐리다. 단기적으로 올해 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맑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동의하는 전망은 뭐냐면 적어도 올해 이제 GDP 성장률 2025년 GDP 성장률은 지난해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뭐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지금 사실은 뭐 아직까지 뭐 지난 4분기 2024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3분기까지 놓고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다 3% 이상이에요. 그 분기 성장률이 그걸 이제 연간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그래서 최소 GDP 성장률이 2024년 통 털어서 2.5%를 훨씬 넘고 3% 좀 안 되고 2.5% 후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완전 고용 성장률을 좀 뛰어넘을 거다. 근데 올해는 그보다 낮지 않을까. 적어도 2.5%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 고용 성장률보다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주가 상승률도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S&P 500으로 보면 뭐 한 25% 나스닥으로 보면 한 30% 이상 이렇게 상승했다 그러는데 올해는 제가 미국의 여러 IB라든가 뭐 여러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지난해보다는 좀 낮을 거다. 그래서 보통 한 10% 내외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체로 동의하는 전망이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도 지난해보다 좀 떨어질 거고 주가 상승률도 지난해보다 떨어질 거다. 근데 이제 동의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일부에서는 이거 올해는 이게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크게 이 버블이 붕괴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이 너무 재정 적자가 너무 많다.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정부가 재정 적자를 계속 못 쓰게 되면 이게 한번 크게 경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부채가 이제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정부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정말 천문학적으로 많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게 이제 버블이 막 꼈는데 그 버블이 이제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걸 이제 건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이 금리가 지금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 버블이 터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은 이게 경기 불황의 어떤 전조 현상이다. 이런 말씀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가 이제 해소된 다음에 시차를 두고 이게 뭐 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게 보면 경기 불황이 계속해서 왔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제가 적어도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주가가 높아도 이게 너무 높다.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또 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발 무역 전쟁,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 관세는 높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감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법인세 도리어 또 낮추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이 하나의
그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 버블을 꺼트리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간단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재정적자, 지난해 재정적자예요. FY라는 게 피스칼 이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피스칼 이어가 10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하면 1월이 아니라 2023년 10월부터 10,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해 9월까지 해서 이제 끝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때까지 2024년 그 레비뉴 하면 이제 총 그 정부 조세 수입이 여기에 4.92조 달러 정도였는데 실제 이제 그 재정 지출로 쓴 것이 6.75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결국 이제 정부 재정 적자가 되고 그게 얼마였냐면 1.83조, 그러니까 1.8조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해 1.8조 정도 이렇게 적자를 봤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검은색이 1.83조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2023년은 1.7조 달러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보다 낮은 뭐 한 1.4조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이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선거까지 막 이렇게 막 임박하면서 더 이게 막 늘렸다는 거고 그 전에는 그걸 왜 늘렸냐 여기에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이게 재정적자가 한때는 뭐 3조 달러 이상 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이 그랬고 2021년도 한 2.75조 달러 이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늘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면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도 재정적자가 연간 한 1.4조 달러 또는 1.3조 달러 그거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 지금 늘려도 너무 많이 늘린 거 아니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그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그 정부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95년만 해도 이제 한 10조 정도였는데 10조 달러였는데 이게 지난해 이제 그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무려 36조 달러까지 이제 올라갔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올라갔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을 봐라. 일본은 무려 GDP 대비로 보면 260%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봤자 123%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재정 적자는 GDP 대비로 보면 물론 100%가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는 틀림없어요. 우리나라 한 50%밖에 되지 않아요. 선진국 중에서 굉장히 많지만 일본보다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뭐 일본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렇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신흥국이나 뭐 개도국 같은 경우 아니면 우리나라 같으면 100%가 넘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위험 신호예요. 이건 위험 신호다. 근데 미국은 달러 패권 국가고 대부분의 이 정부 부채가 다 이게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더군다나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국채를 발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아요. 정 안 되면 미국 연준이 그냥 그 달러를 더 추가로 발행해서 그냥 갚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가지는 않겠죠.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연준의 문제예요. 연준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이게 사실은 뭐 행정부, 이 재무부가 이제 돈을 푸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재무부도 돈을 많이 풀었지만 미국 연준이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2020년이에요. 2020년 이후에 돈을 많이 풀어서 이게 뭐냐면 M2예요. M2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총통화라고 하는데 보통 유동성 하면 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중앙은행이 발행한 그냥 단순한 뭐 지폐하고 동전 이것만 합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 시중은행에서 막 계속 돈이 돌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도는 그 총량, 그걸 이제 유동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총통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M2가 이게 얼마까지 증가하냐면 21조까지 증가했어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얼마냐면 한 15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6조 이상이 증가했고 그것이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는 됐는데 이제 금리도 높이고 뭐 QT라고 해가지고 그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서 좀 떨어뜨리는 듯 하다가 요즘에 다시 또 이걸 올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많은 거냐면 현재도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렸다. 이게 그래서 버블을 만든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장기적인 그 총통화 증가 추세인데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금 훨씬 많다. 그 장기 추세선을 보면 지난해 한 18조 정도 유동성이 풀려 있으면 맞는데 그거보다도 한 3조 이상, 3.4조 달러 정도 돈이 더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게 또 어디 가 있겠어요. 당연히 뭐 부동산으로 가 있고 그리고 또 주식 같은데 그런 자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띄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준금리를 지금 낮추고
낮추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이게 미국 연준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이제 보통 밴드를 주잖아요. 보통 이제 0.25%포인트, 25bp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제 그 하단과 상단 그 사이에다 이렇게 목표치를 두는데 상단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막 0.25까지 막 낮췄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과열 증상이 나타나니까 기준금리를 또 엄청나게 빨리 막 올렸어요. 거의 뭐 이 그 샤워실의 바보처럼 저는 한다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5.5%까지 막 올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 번 또 50bp나 확 낮췄어요. 0.5%포인트를 확 낮추고 그 다음에 두 번 또 25bp씩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낮춰가지고 현재 4.5%까지 이렇게 낮추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아직도 그 여기 보시면 이게 2009년 이 당시가 언제냐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그때도 0.25%까지 낮췄거든요. 그때까지 낮추었다가 이건 다시 올렸는데 올린 게 지금 한 2.5까지 올렸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다시 또 확 낮춰버린 건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지금 미국 연준이 가장 최근에 지난해 12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다시 또 25bp를 이렇게 낮춰서 이제 4.5%까지 지금 와 있는데 지난해 이제 점도표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낮출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올해 한 두 번 정도 더 낮추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4.5니까 25bp씩 낮추면 한 4% 수준까지 올해 연말에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이 QT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위 양적 완화했던 걸 양적 긴축을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코로나 이전에 처음에 2009년에 전 세계적인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질 때 미국 연준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기준금리를 0.25%까지 낮췄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이제 하우싱 버블이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갑자기 막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때 MBS라고 해가지고 소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대출한 그래서 그걸 담보로 하는 그 채권 있잖아요. 그 채권 MBS를 막 사고 또 장기 국채를 막 사는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막 시장에 막 풀었는데 그것이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데요. 그 양적 완화를 그래서 처음에 0.9조 정도 이제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그런 국채를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자산이 이게 지금 0.9조에서 2.2조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차액만큼 이제 돈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런 국채와 MBS를 이제 사들이고 그만큼 장기유동성을 풀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까지 풀었냐면 4.5조까지 풀었어요. 그러니까 0.9조니까 실제 푸른 거는 이게 한 3.6조 정도 이렇게 막 풀었던 거고 그러다 좀 줄이는 듯 했었는데 다시 코로나 터지니까 이게 얼마까지 올렸냐면 4.2조에서 9조까지 이렇게 막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엄청나게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무려 이 차익이 얼마입니까? 거의 5조 가까이 되잖아요. 5조 달러 가까이 뭐 돈을 유동성에 막 쏟아 분 거고 그래도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다시 또 올리기 시작할 때 그게 2022년 3월부터인데 그 다음 달 4월부터 이제 양적 긴축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갖고 있던 MBS하고 뭐 국채 이제 만기로 돌아오는 걸 더 이상 이제 보전하지 않는 방법 다시 또 구매하지 않는 방법을 해가지고 팔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줄이고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조였던 것이 지금 한 7조 달러 밑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2조 달러 어치만큼 이제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유동성을 좀 장기 유동성을 좀 이렇게 좀 회수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아직 보면 이 장기적인 추세선보다는 아직도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 많이 하는 분들이 버핏 지수를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을 이제 GDP로 나누고 그걸 곱하기 100을 한 건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 이게 한 200%가 넘는다. 그러니까 GDP보다 이 시가총액이 200%가 2배 이상 많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장기적인 그 추세가 항상 장기적인 추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장기적인 추세보다도 지금 높아도 엄청 높은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냐면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 정도만큼 높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2배 정도까지 지금 많이 이렇게 벌어져서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기껏해도 장기 추세선으로 보면 이게 한 100, 한
30% 정도까지밖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만 버핏 지수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GDP가, 이게 보면 국내 기업들도 있지만 해외 기업들,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생산 활동하는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미국이라면, 미국 GDP라는 것이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말고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허스먼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전체가 아니라 비금융 분야, 그러니까 파이낸셜 섹터 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은행들 빼고요. 실질적인 이제 난 파이낸셜, 그러니까 비금융 분야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뭘로 나누냐면 GDP 대신에 뭘로 나누냐면 그 비금융 기업들이 만드는 총 부가가치 로 나눠주는데 거기에 뭘 포함하냐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수익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지 된다. 왜냐면 그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또 벌어들인 수익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지만 정확하게 사실은 이 현재 주가가 과연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허스만 펀드에서 제가 가져온 이 자료예요. 이 자료가 굉장히 전 요긴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거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것이 2024년 12월 6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더 높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의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단순히 GDP로 비교한 거로도 높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비금융 기업들의 부가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하는 이야기고 또 이게 보면 여기 2000년도 닷컴버블 꺼질 때도 이렇게 확 올라갔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터졌는데 그때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여기 보면 그 허스만 펀드에 있는 또 다른 자료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허스만 인덱스, 허스만 지수와 뭘 비교를 하냐면 여기 재밌어요. 향후 10년간 S&P 500의 연간 수익률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가장 지금 이게 높다. 그래서 아까 그게 얼마였냐면 여기 지금 이건 곱하기 100을 안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비율인데요. 이게 지금 한 3%가 3이 넘는다. 3배가 넘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3.46이라고 하네요. 3.46인데 이게 지금 제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그 정도는 낮은데 이 정도면 앞으로 10년 동안 S&P 500의 연간 수익률이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낮을 때 그러니까 배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그러니까, 기업들의, 미국의 비금융 분야 기업들의 연간 수익을 그 기업들 전체의 시가총액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전체 수익의 반밖에 안 되면 이게 연간 수익률이 이게 한 18% 이렇게 한 10년 동안 계속 가는데, 이게 반대의 현상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정도 관계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상관관계를 많이 이제 보고 또 여러 가지 회귀 분석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정도면 한 0.8 내지 0.9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다. 그래도 이제 경기가 계속 좋았는데 무슨 얘기야. 이현욱께서 계속 공포 마케팅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미국의 리얼 GDP 아웃풋, 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GDP가 있잖아요. GDP 성장률하고 아까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한 2.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의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이게 더 위에 있으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최근에 이게 더 높잖아요. 이렇게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 높을 때 이게 언제냐면 여기 1990년도 그랬고 2000년 여기 2000년부터 볼까요? 2000년도에 계속 이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 닷컴 버블 꺼지면서 갑자기 확 주저앉았잖아요. 여기 2008년도, 9년도 그때도 보세요. 경기가 계속 좋았어요. 좋다가 갑자기 확 꺼져요. 여기에도 최근에 지금 여기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가장 최근에 여기 이제 계속 왔는데 여기 이번에는 이렇게 떨어지면 계속 올라갈까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확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클까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장단기 금리, 좀 전에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단기 국채 수익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게 주로 이제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 그걸 국채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랫동안 돈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 수익률이 장기로 할수록 높아야 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이게 보면 경기가 나쁠 것 같아. 그러면 금리가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 90년대 말에 한번 그랬고, 여기, 죄송합니다. 80년대 말에 한번 그랬고, 90년대 말에 한번 그랬고, 또 2006년, 7년도에 한번 그랬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가장 최근에 한번 굉장히 크게 소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역전되었다가 회복될 때, 여기 보면 이 회색 음영 표시되는 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실제로 불황 상태로 나타난 공식적인 기간이에요. 공식적인 경기 불황 기간인데, 그게 보면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다음에 보면 해소가 된 다음에 시차를 두고 항상 경기가 불황으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90년대 초에도 한번 그랬고요. 그리고 또 2000년대에도 한 번 또 그랬죠. 이때가 바로 닷컴 버블 또 꺼졌을 때예요. 이때도 그랬고, 또 여기 보시면 2007년, 8년 이때 막 회복, 이 소위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가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때가 주로 언제냐면 또 이 기준금리가 이게 도리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아질 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말 제일 심했고, 여기 보면 제일 그 차이가 지금 거의 100bp 정도 되잖아요. 이 두 개 차이가. 그리고 또 이 기간도 제일 길어요. 한 16개월 정도 이상 이렇게 굉장히 길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게 해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올해 전반기에 이러한 장단기 해소된 것 때문에 이 결국 경기 불황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신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느냐 뭐 이런 건데요. 2000년도 당시하고 2008년도 그 당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제 그 차이가 이제 변화하는 것을 파란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2000년도에 이렇게 마이너스에 현재 와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빨간색으로 나타난 Federal Funds Rate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인데, 그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 해소가 된다. 2008년도에도 여기 보시면 얘가 떨어질 때 해소가 되고 영락 없이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번에도 보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데, 해소가 되는 게 언제냐면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예요. 이게 지금 지난해 이게 9월부터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처음 0.5%포인트 낮추고, 그리고 다시 두 번 연속 0.25%포인트씩 이렇게 해서 낮춰서 현재 5.5에서 4.5로 떨어뜨렸는데, 이를 떨어뜨리면서 이게 지금 해소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 금리를 계속 낮추니까 이제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낮아지니까 소위 역전된 것이 해소가 되고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기 위에 좀 전에 여기 그려드렸던 예를 갖다가 지금 위에 화면에 지금 옮겨놨어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옮겨놨는데, 여기 2000년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가 여기 있고, 이제 가장 최근에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데, 그때에 여기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가 될 때, 하지만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이 꺼지고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50% 하락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여기 가장 최근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 조정을 오래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직선되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간 변화율로 이렇게 한번 보여줬어요. 위에 화면은 똑같은 거고요. 앞선 화면하고 똑같고 여기 밑에만 그 나스닥 종합 지수를 연간 변화율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확실하게 2000년도에 이게 닷컴 버블 꺼지면서 이 나스닥 종합 지수가 얼마나 빠르게 하락했는지, 또 2008년도에도 얼마나 빠르게 하락했는지. 여기는 뭐 지금 코로나 때 한번 그랬고, 여기 이제 기준금리 막 높였을 때 한번 또 그런 적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최근 상태에 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주식을 다 팔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의 깊게 주의 깊게 이걸 좀 보면서 대비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너무 이게 길다 기간이 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해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그러면 닷컴 버블 꺼질 때만 또 따로 제가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해소가 되죠. 그러면 여기 음영으로 된 것처럼 이게 이제 경기 불황 기간인데 이때는 닷컴 버블이 사실 좀 일찍 꺼졌어요. 사실 일찍. 기준금리가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꺼졌어요. 그때 꺼졌고 그때 이미 장단기 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역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는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실물 경제보다. 그래서 더 빨리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요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고요.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렇게 터졌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 이제 2008년도 지금 여기 음영 표시된 것이 2007년 말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도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10월부터예요. 그때 정도 되면 이 장단기금리 역전은 이제 해소가 돼가지고 한참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흐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장단기금리 차가 해소가 되면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가지수가 빠졌다는 거고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는 이 해소가 될 때가 아니라 해소되기 전에 역전되는 상태에서 이미 꺼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해소가 된 상태잖아요. 적어도 해소된 다음에 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실물 경제도 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닷컴 버블 붕괴 기간에도 보시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막 빨리 올라갈 때는요. 이때도 보면 GDP 성장률이 그냥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실업률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뭐 완전 고용 뭐 이만큼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준금리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GDP 성장률도 빠지고 실업률도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경기 불황이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지금부터 완전 더 경기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 과거 사례로 보면 반대다.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또 해소가 되고 또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도 나빠질 수 있고 또 그게 바로 또 주가 지수도 또 끌어내리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보시면 기준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여기 GDP 성장률은 뭐 그래도 2.5%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예요. 계속 약간 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호황 중에서도 호황이었어요. 그때도 실업률도 이게 보면 도리어 지금 떨어지면 실업률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더 고용이 좋아진다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이 상단에서 상당 기간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이 2007년 8월이에요. 그때 이제 5.25였던 것이 이제 5.0%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다음에 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GDP 성장률도 조금씩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고 실업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음영 표시된 것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NBER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보는 것이 분명한 것은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가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때가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도 더 낮아지고 그때가 바로 또 주가가 또 본격적으로 빠지는
그러한 기간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곧 출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정책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율 인상이 있고 법인세 인하가 있고 불법 이민 노동자 추방이 있다. 그래서 관세율을 보편 관세를 갖다가 뭐 10%에서 20% 정도 부과하고 대중국에 대해서는 뭐 수입 관세를 60%나 부과한다. 법인세는 도리어 21%에서 15% 낮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관세율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이게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이 입장에 생각하면 물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금리를 빨리 낮출 수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또 법인세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되고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지고 그게 바로 이제 시장 금리를 더 높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강달러 또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불법 이민 노동자도 또 추방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 노동력이 부족하게 돼서 또 소위 그 임금을 또 상승시켜서 그게 바로 또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그래서 또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다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뭐 기업들도 그렇고 또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한 그러한 뭐 기업이나 개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보편 관세 그리고 또 대중국 관세 뭐 이런 건데요.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본격적인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시작을 하면서 1929년 세계 대공황 터질 때하고 좀 현재하고 비슷한 이유를 제가 라가르드 총재의 이야기를 제가 빗대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에도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던 때예요. 그때 이제 1928년도 그러니까 그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마치 2024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때 허버트 후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 공약한 내용이 뭐냐면 관세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고 또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 또 다수당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결국 이 상원과 하원에서 이 결국은 이 관세율을 높이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 대통령이 이걸 과연 이제 실제 이제 사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걸 갖다가 시행을 할 거냐 안 할 건데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당시에 뭐 1000명 넘은 그런 경제학자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막 계속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제 1929년 10월에 이 주가 지수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걸 1930년 초에 결국은 하버트 후보 대통령이 결국 이거 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관세율이 40%였는데 이게 이제 60%까지 이렇게 확 높아져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스무트 헐리 이 관세법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당시에 한 40%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40%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데 당시에는 뭐 그래도 이게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다시 그게 60%까지 확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당시 이제 주로 유럽하고 무역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 무역이 당시에 한 3분의 2 정도가 감소했으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세계 GDP도 15% 정도 감소했고 미국 GDP는 한 30% 감소하고 미국 실업률도 한 30%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더 아주 심화되는 뭐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도 걱정하고 또 저도 그래서 걱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막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날이 이제 이 영상은 제가 이제 하루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올릴 거고 제가 목요일 녹화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 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팀이 뭐 그 상무장관이라 재무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관세를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10% 20% 이렇게 막 올리지 않고 그중에 일부만 선택적으로 관세 인하를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환호해가지고 주가도 막 올라가고 또 그래가지고 또 미국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달러 강세가 약간 누그러지는 뭐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니야,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자기의 트루스 소셜이죠. 거기에 이제 직접 올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카톡, 뭐죠?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 뭐라고 했냐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그러나 그건 틀렸다. 워싱턴 포스트도 그게 틀렸다는 거 알고 있다. 이건 그냥 단지 가짜 뉴스의 다른 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그걸 갖다 이건 사실은 제가 번역한 거예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보도된 그걸 갖다가 제가 그대로 여기 똑같이 지금 이 말이 되어 있는 것 같아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 신문이나 뭐 방송에서 보도된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저희 이게 실제 진짜 전체 안 하고 일부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말도 안 돼, 이거 거짓말이야, 이것도 거짓말하고 있네, 얘들이 페이크 뉴스네, 이렇게 지금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발 인플레는 피할 수가 없다. 어쩌면 그래서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아이켄 그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시경제 학자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UC 버클리 대 교수인데, 이분이 최근 인터뷰한 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의 여러 이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인플레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그런 보도가 지금 있는데, 지금 막 전미 경제학회, 아메리칸 이코노믹 어소시에이션이 지금 애뉴얼 미팅이 연차 총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개최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연준 이사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는데, 거기 보니까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목표치보다는 상당히 불편한 정도로 uncomfortably,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상태에 지금 있다. 또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도 우리의 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2%에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메파에 속하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바로 전날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복귀했다는 확신이 있기까지는 통화정책을 제약적으로 해야지 빨리 낮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리사 쿡 연준 이사도 다른 모임에서 미시간대 어떤 컨퍼런스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끈적거리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올해 금리는 굉장히 점리율을 낮출 거다. 이게 지금 사실은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한 뒤에 최근에 지금 갑자기 연준의 입장이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9월에 처음에 무려 50%, 50bp씩, 그러니까 0.5% 포인트를 이렇게 낮출 때하고 지금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고, 실제 여기 보시면 여기 PCE 근원 물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 PC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쓰는데,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쓰고, 그 중에서도 이 근원, 그러니까 식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뺀 그것만 보통 놓고 이제 목표치인 2%에 도달하려고 이제 연준은 노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 PCE 근원 물가 상승률, 코어 PCE 상승률이 최근에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직접 거기 들어가가지고 미국 해당 사이트에 가가지고 BEA 사이트에 가가지고 보시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게 코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7, 2.7, 2.7, 7월, 8월, 9월, 그러다가 10월, 11월이 2.8, 2.8로 이게 더 높아졌어요. 이게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2%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지금 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 금리를 더 높이고 있을 수도 있다. 또 그래서 지금 그래도 뭐 미국 연준 뭐 보니까 뭐 계속 뭐 좋다고 뭐 이야기하고 정부도 뭐 괜찮다고 하고 뭐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2008년도 1월 12일 그 당시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최고의 의장 중에 하나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2008년 초에 지금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제가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 놨습니다. 뭐냐면 다행히도 그 당시면 이미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금융 부문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2007년부터 사실 중소 은행들이 막 이렇게 파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행히도 수년간 높은 수익 이후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양호한 재정 상태로 이번 시즌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만 보시죠.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가 그랬는데 바로 직후에 3월에 베어 스턴스 터졌고요. 그러다 뭐 조금 막 계속 터지다 9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나고 이러면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 사태로 막 이렇게 확산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믿을 수 없고 미국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재무장관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다못해 제 말씀도 꼭 100%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하시는 게 참 좋겠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